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점을 찍고 한 달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환율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400이 깨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역시 75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지난번처럼 한국의 코스피는 이번에는 2100포인트가 깨지고 18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최근 근황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코스피 22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영상을 제작을 했지만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전자가 깨지고 5만전자였고, 그리고 또 스펙주라던가 혹은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펙주라던가 품절주를 밑에서 완전히 잡아가지고 50%, 60%, 100% 오를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품절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런 애들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 주식을 다 처분한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다 죽은 다음 이제서야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리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할만한 증시가 돼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달 동안 코스피가 이렇게 연일 박살이 나면서 2100포인트까지 왔는 와중에도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괜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와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개박살이 났을 때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테슬라라던가 미국 주식들도 연일 신저가를 달성하고 있었고, 지금도 테슬라는 연일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미국 증시라던가 혹은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연말에 산타랠리라던가 혹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코스피 2800으로 올라갈 거라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자, 그런데 지금 보셔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오른 상승분을 반납한 것 뿐이지 아직도 거품이 많이 껴있죠. 고작 고점 대비해서 20%밖에 빠지질 않았죠. 이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아직도 만스닥입니다. 제대로 나스닥이 조정이 오려면은 만스닥이 깨지고 최소 9천까지는 빠져야지 그나마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지, 고작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2%밖에 빠진 거는 아직 그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큰 조정이 나와야지 나스닥의 주가도 내리면서 제대로 조정이 나올 텐데,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은 아직도 140달러죠. 애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50불이었던 애가 180달러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직도 고평가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지금 장이 개장된 다음에는 애플은 다시 150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추후 애플이 무너지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10,000포인트가 깨지고 9,000포인트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이 호재 뉴스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루에 7%가 오르고 그 다음 날에는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여러분, CPI 지수는 어차피 잘못 나왔어도 어차피 다우하고 나스닥은 올랐을 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22년 10월 13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때 다우와 나스닥 하락했나요? 아니요. 이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도 다우와 나스닥은 이때부터서 쭉 한 달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 한마디 하니까 다시 나스닥은 FOMC 회의 이후로 이렇게 다시 개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또 박살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인스타 근처에 갔다고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해서 섣불리 매수하다가는 지난번처럼 또 오르는 척하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 이때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은 환차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주식이 올라도 환차손 때문에 또이또이가 되고, 만약에 테슬라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는 이전보다 주가가 더 내려서, 주식이 내려서도 손해고 환율이 내려서 또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꼭 짜두어야죠. 지난번에도 CPI 뉴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랐고, FOMC 회의 이후에 연일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5만 전자로 내려왔죠.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뭐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레포트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모든 애널리스트가 10만원 이상을 제기했었죠. 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현실은 어떻죠? 3년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가정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 3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주식이 이렇게 올랐을 때 안 팔았으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물론 배당 수익이 있었다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신풍제약이라던가 시젠이라던가 수많은 테마주를 투자해서 100%, 200%, 1000%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본인은 3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에다가 그나마 배당 수익도 현재 마이너스율과 합쳐보면은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4만원 혹은 3만원이 내려가면은 주식을 사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8만원대 내려온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손실률 18.8%. 아무도 수익 난 사람이 없고 이미 그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모아갔던 분들은 지금 손실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만전자를 가든 4만전자를 가든 신규 유저가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유저들이 물타기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8만원대부터서 계속 물타기 하신 분들 평단가가 내려가나요? 아니죠. 월급 나올 때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제는 그 돈이 너무 커져서 평단가조차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블라인드라던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내역들을 보세요.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억씩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 주가가 내릴 때마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몇 억이 돼버리고 만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문제가 뭐다?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던가 혹은 본인이 집 장만을 할 때 돈을 언젠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약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 연봉보다 더 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환을 곧 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횡보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투자자 비중이 지금과 똑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50% 이상, 기관 투자자가 30% 이상,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10년 전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어서 여러분들이 월급 갖다가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은 삼성전자 한 주 사면은 50만 원을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삽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도 이렇게 50만 원이 올라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 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0만 원이나 올랐네? 근데 3년 동안 계속 내려서 마이너스가 돼봐봐. 물론 배당 소득은 있었어도 되게 허무하잖아요. 지금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사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돌아버리겠죠.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고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왔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때요? 3년 동안 이렇게 삼성전자에 시달리니까 본인 본전보다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팔고 그 뒤로 주가가 날아가.
사회초년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 적정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써야 돼.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장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비도 보태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가는 데도 많은데 삼성전자에 3년 동안 시달려가지고 이제 본전 왔는데 탈출 안 할 거야? 제가 1년 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장기 투자하기 매우 힘들다. 내가 하이닉스를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 26,000원에 샀는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하이닉스. 중간에 호재 뉴스가 나와가지고 5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장기 투자니까 가만히 놔둬보자 하고 놔뒀더니 5년 뒤에 얼마가 됐다? 예, 다시 26,000원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로 이해가 가잖아.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샀어. 근데 3년 뒤에 마이너스가 됐네? 근데 가격이 9만원까지 올라갔었어. 근데 내가 안 팔아가지고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정말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익절을 해서 다시 진입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괜히 가만히 놔뒀다가 망한 거죠. 아니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4만전자라던가 3만전자까지 가버리면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주식을 했을까? 하면서 허무하고 나중에 이제 3만전자 돼버리면은 다시 본인 본전이 5만전자 오면은 무조건 팔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왜 53,000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왜 다 빠져나갑니까? 지금 본전이라도 찾고 빠져나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통장 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스마트 동학개미 이제는 다르다. 삼성전자가 다시는 8만원 밑으로 혹은 6만원 밑으로 5만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 왜? 이제는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걸고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4만전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더 판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7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틴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사라 주식 막 사라고 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뭐 유튜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거나 혹은 차명 계좌 만들어서 뒤에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혹은 본인 돈을 챙기고 다 튀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저런 분들 뭐 유튜브라던가 신문 혹은 뭐 자서전을 보고 감명 깊게 생각을 해서 주식을 샀으면 자기 소신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매우 행복하고 좋은 증시. 반대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종목이 뭐 40종목, 50종목, 소수 종목만 오르기 때문에 매매하기 정말 편하고 좋죠. 자, 그리고 반대로 선물 옵션이라던가 공매도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서 수익력이 매우 좋은 증시.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뭐 공매도라던가 선물 옵션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아주 좋은 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나 행복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사서 공부하신 분들이 왜 나를 실제로 찾아오냐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 2달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코스피 2400 갈 것 같고 푸틴 핵 쏠 것 같다. 직장인분들 그냥 주식 다 팔고 손 놔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400까지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 지수가 그냥 2100까지 빠져버렸죠. 물론 그 뒤로 코스피가 이렇게 한 달 넘게 오르면서 다시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도 코스피가 2200까지 찍고 다시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10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올랐고 이번에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요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외국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코스피를 이렇게 팍 매수하면서 지수를 2,550포인트까지 올렸다가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다시 샀던 주식을 팍 팔면서 코스피 2100포인트 보냈어요. 자, 저는 분명히 코스피가 2600 언저리에 있을 때 코스피가 2400을 갈 것 같으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코스피가 2600에서 2200까지 빠질 동안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코스피가 2600에서 2200 갈 때까지는 저는 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냥 주식을 안 하고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장이 너무너무나 재밌어서 지금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코스피가 2100까지 막 내려갈 때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너무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장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매했어요. 너무 재밌어. 오르는 종목이 20종목 30종목밖에 없어가지고 매매하기도 너무너무나 편하고 공매도 칠 때도 아무거나 쳐도 그냥 수익이 나니까 너무너무나 장이 좋은 거야. 아니, 한 4달 동안 손실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장이 오니까 와,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코스피가 2685에서 밑으로 빠질 거를 대비만 했었으면은 절대 손실 볼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손실을 하나도 안 봤으니까. 아니, 장이 너무 매매하기가 쉽고 너무나 좋은 거야. 와,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30종목 100종목도 안 되는데, 아니,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들이나 되게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양지사 같은 거는 뭐 샀는데 막 10,000원짜리가 40,000원, 50,000원, 60,000원까지 가면서 진짜 하루하루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IBK 12호 스펙은 2,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올랐는데 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하더군요. 물론 여러분, 저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6월달에 손실 본 금액을 복구하자 하면서 장에 뛰어들었다라면은 저는 아마 파산했겠죠. 제가 여러분 6월달에 유튜브를 안 하고 주식을 안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막 실시간으로 수익금이라던가 계좌 공개하고 뭐가 손실 났고 뭐 이런 거 설명하면은 수익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4개월 전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5월달 동안 5번의 매매를 해서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월말에 매매 내역 보여주면서 자랑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마이너스 12% 하나 크게 때려 맞아가지고 벌었던 수익이 다 날라갔어. 근데 이런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예전에 9월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하루에 1,000만원도 찍고 600만원도 찍고 500만원도 벌고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월 말이죠. 9월달 말쯤에 요렇게 한번 크게 때려 맞아. 근데 전날 왜 손실을 저렇게 크게 본 줄 알아요? 제가 손실을 크게 본 날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였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까지 테슬라 관련주가 올라도 절대 접근하지 말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에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막 테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에다가 네가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배터리 날 두고 봐라,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 배터리 관련주 오른다. 그런데 예언대로 배터리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대폭락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매매를 안 해야 되는데 이 테슬람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그 배터리 관련주 막 하방 VI에 걸리는 거 밑에서 투벤 잡아가지고 막 큰 수익을 올려가지고 테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배터리 관련주 하방 VI 때 들어갔다가 한가 맞았어. 아니, 투매 잡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무슨 월말에 투매 잡기를 해가지고 때려맞냐고.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유튜브를 안 찍었으면 절대 손실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야, 이거는. 아니,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고 내가 직접 계속 매매를 해보니까 손실이 하루도 안 나. 이게 손실이 날 수가 없더라고. 왜?
손실 나는 패턴 중 하나가 뭐다? 계좌를 보여주면 거기 수익률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을 보고 훈수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가서 뭐 2%, 3%를 먹고 나왔어. 근데 자기는 뭐 30%를 먹었다. 나 오늘 얼마 벌었다 하면서 댓글로 훈수질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막 뭐라고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만약에 수익금이 89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100만 원 맞추려고 11만 원어치 매매를 더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또 너무 많았어요. 아니 뭐 계좌를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매매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마워하기보다는 트집 잡고 뭐 이상하게 막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그냥 풀 공매도 때려버리면 되는데 괜히 시청자분들 눈치 보다가 공매도도 안 때려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매매하다가 때려맞고 그러잖아. 그냥 하락장인 공매도 파파박 다 때려가지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 이거. 손실이 날 수가 없었다니까. 신풍제약 이런 애들 차트 봐봐. 얼마나 행복해. 계속 내리잖아. 이런 애들 매일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제약주라던가 바이오주가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어도 쇼커버링 한번 나오면은 전부 다 파산이 돼버리니까 요게 무서워가지고 공매도 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럴 때 반대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신풍제약은 언제나 오를 거다. 피라맥스 짱 언젠가 오른다 저딴 생각하고 있었으면 돈 다 날렸죠. 여러분 지금 뉴스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연말에 쇼커버링 기대감. 지금 모든 종목들 다 쇼커버링 나왔어.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이게 수급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지난번 여기 꼭대기에서 공매도 친 물량을 그냥 밑에서 쇼커버링 내면서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종목들 쇼커버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를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릴 때도 정말 미친 듯이 내립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냐면은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올려. 그리고 뺄 때는 2달 동안 미친 듯이 빼. 그리고 밑에서 다시 쇼커버링 했다가 다시 공매도 치고 미친 듯이 빼가지고 제자리까지 오게 한 다음에 또 다시 올리는 척하면서 공매도 지옥으로 빠뜨리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 150이라던가 코스닥 150 종목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온 종목 보면서 와 외국인이랑 기관이 미친 듯이 사는구나 이거 좋구나. 아니요. 그냥 쇼커버링 물량일 뿐이에요. 쇼커버링 끝나면 다시 위에서 공매도 친 다음에 미친 듯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쇼커버링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20%씩 오르고 여기서 무슨 상한가도 갈 뻔했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연일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수급 장난 아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한다 뭐 요딴 연병을 떨면서 아침에 갭을 7%나 띄우면서 오늘 정말 아침에는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종가는 어떻게 됐죠? 짠! 빵 프로.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손실이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또 마이너스.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차거래 종목 4위에 랭크가 돼 있어서 아주 위험한 종목이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언론이 미쳤어요. 지금 저렇게 대차거래 상위 종목 1위라던가 공매도 상위 종목 1위를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온다고 지금 사야 된대. 아니 미친놈들 같아 진짜. 거기다가 여러분 어제 상한가를 간 메리츠 화재라던가 메리츠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멘붕이 와서 쇼커버링이 나올 것이다. 요딴 기사 쓰고 오늘 죽여버렸잖아요. 야, 저 말 듣고 오늘 아침에 상한가 갈 줄 알고 아침에 플러스 18%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4%를 맞았고 어제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뒤졌죠? 메리츠 증권도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먹튀하고 튀고. 아니 무슨 쇼커버링은 쇼커버링이냐고. 아니 지금 언론의 꼬시기가 너무 심한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야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내 1호 백신이 탄생했다 하면서 뉴스 뿌린 다음에 쇼커버링 쫙 터지면서 얘를 10만원까지 탁 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치고 악재 뉴스가 연일 발생하고 있죠. 국내 백신 1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맞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이 불가능하다.
아니 무슨 여러분 일주일 만에 뉴스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 백신을 기피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사람이 없고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는 별다른 효능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어.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 쫙 쳐놓고 위에서 공매도 친 다음에 악재 뉴스 빼놓고 짜자자 원위치로 되돌렸습니다. 이건 신풍제약 역시 마찬가지였죠. CPI 지수가 예상 하회를 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막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서 와 신풍제약이 이렇게 올랐네. 이 녀석 5만원 가는 게 아닐까? 5만원은 무슨 다시 원위치로 되돌았어요. 지수가 여러분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주식 비중을 줄여가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탑니다. 왜? 손절은 무섭고 물 타기는 쉬우니까.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공모가가 39,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호예수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우리 사주를 팔 수가 없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보호예수가 풀렸고 직원들은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모가가 39,000원인데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35,000원. 모든 직원이 손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만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3만원을 찍어버리면은 보호예수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 탔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하면서 요런 데서 다시 물 타게 돼요. 아니 카카오뱅크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공매도 종목 1위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세력들이 누구 좋으라고 우리 사주 애들 탈출시켜 주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냥 밑으로 빼버리면 얘네는 수익인데.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뱅크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블록딜을 실시합니다.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파견간 직원들이 카카오뱅크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입사해서 거기서 우리 사주를 샀다가 지금 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블록딜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저도 때려 맞았습니다. 무슨 장중에 하방 VR을 찍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큰 손실을 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주식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저 때 정말 손절을 잘했죠. 마이너스 4%에서 끊었는데 그 뒤로 마이너스 17%가 더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카카오 서버가 불타가지고 카카오 관련 주식이 전부 다 신저가를 갔죠.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기법이나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손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기법이라던가 이런 거 완성은 손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손절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막 10% 20%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중간에 하방 VR을 찍어버리고 연병을 떨어가지고 저는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잘 안 대요. 이게 조금씩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옥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얘는 예전부터서 저렇게 꼭대기에서 밑으로 쫙 뺐다가 쇼커버링 한 달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질질 싸면서 쇼커버링 한 달 주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패턴이 지금 1년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쇼커버링 나올 때 잠깐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면서 막 소설 쓰고 그러지 마세요. 외국인이 산 만큼 기관은 팔잖아요. 자, 그리고 잠깐 근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가까이 유튜브를 쉬게 된 이야기야. 제 유튜브 수익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찍었으면 마이너스를 찍었지 수익이 난 게 없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수익이 크게 났을 때 1년에 500만원 벌었어요. 이걸 나누기 11회 해보시면은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조회수도 3분의 1 토막이 나왔고 조회수가 거의 1만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아무리 잘 찍어봤자 제가 버는 돈은 3,000원 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영상 하나 만드는데 30분짜리 5시간 넘게 걸려. 거기다가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컴퓨터 하드가 몇 개야? 5개야, 5개. 이 5개가 끝인 줄 알아? 저기 창고에 지금 한 20개, 30개 하드가 더 있어. 이거 하드 하나당 20만원, 30만원짜리인데 유튜브 영상 매일 만들어서 올리면 2달에 한 번씩은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사야 돼. 근데 지금 유튜브 지금 예상 수익이 얼마야? 27,000원이야, 27,000원.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야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 그 뜻은 뭐냐?
지금 저기 있는 27,000원 저거 돈 못 받아. 나는 정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유튜브 생방송을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평균 유튜브 시청자가 100명에서 200명이야. 근데 슈퍼챗 후원자가 한 달 반 동안 0명. 단 100원도 후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7년 동안 내 돈만 계속 저렇게 써가면서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말 정말 충격적이었어. 아니 어떻게 한 달 반 동안 100원도 후원한 사람이 없냐? 장이 하락장이라고 그래서? 아니야, 상승장에도 우리 방은 항상 이랬어. 아니 내가 선풍기 쓰던 게 이게 고장나가지고 선풍기를 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나 돈이 아깝더라고. 왜냐면은 유튜브 때문에 컴퓨터 2대를 켜야 돼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유튜브 제작을 안 하면 선풍기 틀 일도 없어. 그래서 선풍기를 새로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선풍기 속에 부품 저거 1,000원 주고 사가지고 고치면 돼.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을 해서 직접 고쳐봤습니다. 부품 오는데 2주 걸리더군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 또 다른 선풍기가 있는데 저거는 너무 소음이 크기 때문에 녹음할 때 저 소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걸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양손을 다 다쳐가지고 타자치기도 힘들고 컴퓨터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손도 다치고 거기다가 선풍기도 고장나고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될까 하면서 일단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주식도 쉬고 유튜브도 쉬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연일 신저가를 돌파해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 반토막 났다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언제 오르냐 막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는데 정말 정말 화가 나더군요. 아니 나는 저런 주식을 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무슨 이상한 유튜브라던가 경제방송 보고 저런 주식을 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저런 걸 물어보고 찾냐고. 그리고 시청자분이 예전엔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이라던가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관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이 못해. 근데 나는 유튜브 제작 시간이 5시간이 걸리는데 3시부터 8시까지 유튜브를 제작하고 나면은 이 배드민턴장 가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 근데 이 1시간이란 이 소중한 시간이 어떤 주식망한 미친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운동을 1시간도 못했어. 아니 근데 이 배드민턴 체육관 유료 입장이란 말이야. 5,000원 입장료. 나 5,000원 입장료 내놓고 한 게임도 못하고 운동 하나도 못했어. 과거에는 내가 몸을 관리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먹은 만큼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시청자분이 막 억지로 찾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화만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주식 사라고 안 했잖아. 그냥 주식 다 팔고 하락 나오는 거 기다리라고 했지. 누가 이런 사람들처럼 주식을 그냥 무지성으로 사라고 얘기를 했냐고.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도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원대의 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뭐 컨텐츠 복권 컨텐츠 한다고 나 850만 원 썼어. 뭐 요런 거 짜잘짜잘한 거를 쓰면서 적자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전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 광고를 찍었는데 이 광고 하나 찍고 85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수천만 원이고 내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7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리딩이라던가 뭐 종목 추천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빼고 내가 생각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연애하는 거밖에 없겠더라고. 듀오라던가 가연 이런 결정사에다가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로 좀 유명해지면은 여기에서 뭐 시청자분들 여자분들을 좀 만나면서 여기서 내가 연애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결혼도 하면 좋고. 근데 콘텐츠가 너무 구려. 주식이라는 콘텐츠 갖다가는 여자분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만나도 이상한 분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행 영상을 많이 올렸고 주식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이때는 여성 회원분들이 진짜 많았고 이 여성 회원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성분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여성 회원을 만나러 서울까지 간다라면은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만 6시간 왕복이 걸리고 차비만 13만 5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숙박까지 하면 하루에 20만 원 이상 소모가 되죠.
제 생방송을 여러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외모가 못생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나를 보면은 소개팅이라던가 이런 자리에서 나를 보면은 집에 가려고 하거나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저와 직접 만나자고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만나서 도망가거나 집에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외모가 별로였는지 보자마자 그냥 집에 가려고 하시더군요, 씨발. 원래 밥을 먼저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시더군요. 내가 6시간을 걸쳐서 서울까지 왔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저 당시에는 제가 몸매를 관리할 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하루를 밥 먹으려고 내가 계속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피 마시고 그냥 집에 갈 거면은 애초에 나는 굶지를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유튜브를 하기 정말 싫어지고 여성 혐오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이번엔 여러분 서울에 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여성분이 놀러 오신대. 저는 그냥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의심을 합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한 달 올라도 잠깐 꼬시고 던지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의심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내가 좀 정신줄을 놨어. 아니 여성분들이 만나면 자꾸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여자분이 도망가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여성분을 만날 때 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제가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차비가 142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부산에 있는 호텔의 주차 요금입니다. 10분에 3천 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차 요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갑에다가 두둑하게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설빙도 가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자분이 식사를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밥이나 이런 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야. 되게 비싸단 말이야. 근데 여성분이 이 밥을 산다. 뭔가 좀 이상했어. 그런데 이 주식의 신용잔고처럼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나면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느낌이 이상한 게 밥만 먹고 나면 이 여자가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아트박스라던가 올리브영이라던가 화장품을 살 때는 본인이 쓰는 카카오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지갑에서 내 현금을 세어봤거든? 그럼 그렇지. 밥 먹을 때마다 내 지갑을 뒤져가지고 현금을 조금씩 가져갔더라고. 아니, 이게 뭐 장발장이야, 임꺽정이야, 로빈후드야, 아니, 뭐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차에 얘가 타고 있으면 내가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오면 차 안에 있는 물건도 훔쳐가고, 그냥 도둑년이야, 도둑년. 그냥 씨발년이었던 거야. 저는 말이죠. 진짜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친구가 가게에 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있었는데 친구가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훔쳐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 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배신을 당하고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 나이 먹고 똑같은 것을 또 당했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저는 얘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해줬어. 얘는 내가 이런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얘는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로 무슨 자기가 돈 얼마 벌었나 이런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 물론 만나서 좋았던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 여자애는 진짜 악녀야. 이거는 진짜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런 악랄한 짓을 한 거야. 아니 무슨 공항 가기 전까지 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선 이어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막 훔쳐가는데 진짜 성질나고 열받아 뒤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도 없고 증오와 혐오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여자를 뭐 만나서 결혼하고 뭐 사귀고 이런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쓰는 거고, 또 여기서 여자를 만날 확률은 이제 보니까 빵 프로기 때문에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미용실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는 2시간 내내 계속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증시가 2년 동안 내리는 것도 겪어봐야지. 어떻게 상승장만 사람들이 겪으려고 해. 하락장도 겪어보고 경험치가 쌓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오늘 코스닥 지수가 4% 빠졌네 어쨌네 했는데 올해 아직 사이드카하고 서킷도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 갖다가 지금 뭐 엄살을 부리고 있어. 2018년도에는 럼프 형이 트위터에 글 하나 쓰면 아침부터서 30분 이렇게 서킷 걸리고 사이드카 걸려가지고 맨날 내리고 뭐 증시가 그냥 마비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작 이거 뭐 4.15% 내렸다고 뭐 증시가 무너졌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직도 코스닥 600대고 아직도 코스피는 2000 이상이에요. 더 빠져야지. 아니 고작 뭐 이런 거 좀 빠진 거 가지고 엄살을 부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제 배드민턴부터 모든 동호회 사람들이 전화로 주식을 너무 물어봐. 나는 팔 다쳐가지고 운동도 못하는데 몸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 주식 얘기만 하고 있어. 짜증나 진짜. 미쳐버려가지고 모든 동호회 다 탈퇴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고 주식에서 정말 연전연승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키고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튜브 해봤자 어차피 내 돈 나가고 귀찮은 일만 더 생기니까 유튜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내리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호가가 얇아가지고 급락이 나오면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옛날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은 다 이해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찌라시 하나 갔다가 19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만 전자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만 원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16만 원을 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예,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13년 후에 통장을 열어보시면은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HLB, 설마 이런 거에 당하신 분은 없겠죠. 9월 13일에 무슨 중국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좋은 논문이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주가를 빡 올리더니 3일 만에 다시 주가가 원위치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HLB에 대해서 정말 많은 코멘트를 했죠. 세상에 무슨 선박회사가 임상 실험이냐, 거기다가 또 임상에 대해서 언급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임상을 어디서 한다? 중국.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의 GDP라던가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를 믿습니까? 절대 안 믿죠. 근데 왜 HLB 중국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그건 또 왜 믿어요? 그래서 저는 HLB를 절대 안 믿기 때문에 역배팅을 해서 돈을 벌었죠.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 돈은 크게 벌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매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은 못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다시피 3천만 원밖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베팅이 안 되는데, 저는 공매도를 상한했다 다시 쳤다 상한했다 다시 쳤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저기에 찍혀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금액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하락장이었을 때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언제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매도를 치지 않았어요. 왜? 쇼커버링이 두렵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쇼커버링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공매도를 쳤던 거를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 4%에 공매도를 손절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한번 잘못 쳤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4%를 때려 맞았는데, 불행 중 다행이 뭐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여러분 뭔 줄 알아요? 공매도 잔고가 10주밖에 없어가지고 10주밖에 공매도를 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4%를 때려 맞았는데도 손실이 5만 원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때 이렇게 뭐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얘는 지금도 봐도 공매도 잔고가 별로 없잖아요. 대차가 되는 거. 그래서 사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주식을 샀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방 VI 가가지고 막 13% 때려 맞은 것도 있고,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에서 손절했는데, 아니 뭔 놈의 주식이 손절하자마자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려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던졌거든. 근데 던지자마자 그 뒤로 30% 오르더라고요. 30%. 아니 그리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방 VI 가면서 마이너스 10%가 빠지는 거,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어. 봐봐, 이날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기타 법인이 시작하자마자 툼에 나와가지고 바로 하방 VI 직행했는데, 저런 건 스탑로스 걸어봤자 호가 다 건너뛰어가지고 작동도 안 합니다. 운이 좋은 날이 있으면 운이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를 모르고 이런 데서 쳤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만 2, 3개월 해도 기간 만료로 그냥 말려 죽습니다. 이자만 내고 끝나요. 그나마 공매도와 다르게 상환기간이 없는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버티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청산이 되니까 횡보만 해도 이자 손실에다가 원금 손실까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도 비중을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첫 번째 비중이 들어갔을 때 그냥 주가가 빠진다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두 번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은 지금은 그냥 손실만 더 커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여자친구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다가 대판 깨졌는데, 주식이 여러분 이렇게 IBK, 12호 스펙, 윙스프처럼 그냥 이렇게 사면서 하한가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는데, 카카오뱅크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빼면서 올리는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빼봐봐. IBK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안 타지만, 이런 거는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물을 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식아 올라라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초반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코로나 버블이 왔을 때 여기서 던진 사람들은 바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던져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은 아무도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밑으로 던져버리면서 주가가 내리고 투매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져야지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 동안 저렇게 많이 빠져서 다행이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조선해양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본인이 물 타고 막 가만히 놔뒀더니 주가가 9분의 1 토막이 났지. 상승이라는 상승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홈슬라 하면서 무슨 현대상선, HMM이 주가가 막 핫하게 올랐는데, 얘 3,000원짜리가 막 5만원까지 올라가지고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17,800원. 근데 5만원인 주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녀석은 원래 30만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현대상선, 예전에 대북주로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올라갔던 주식인데, 아니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30만원짜리 한 주를 샀는데 만원이 됐어요. 만약에 본인이 350만원어치 홈슬라에 현대상선을 샀다라면은 지금 얼마가 돼 있다? 17만 8천원.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이 녀석이 반토막 났을 때 손절을 했어. 근데 반토막 때 손절했어도 되게 배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와, 이때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내가 35만원 주고 한 주를 샀는데 20만원에 던져서 14만원의 손실을 봤어도 만약에 가만히 놔뒀다라면은 나는 앞으로
3만 원이라는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와, 주식을 던져서 잘 됐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정말 대응이 중요하고 지금은 예전 코로나 시기처럼 한꺼번에 그냥 쭈루룩 빠지는 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쫄쫄이로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와, 여기가 싸다. 이제부터서 상승장이 온다. 상승장이 온다. 상승장이 온다. 이렇게 그냥 착각을 하다가 지금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빚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손절하려고 하니까 왠지 급등이 나올 것 같고 지난번 코로나 때 급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버티다가 10년이 지나도 주식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내리거나 횡보하는 거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포스코 같이 옛날에 76만 원 하던 주식이 어떻게 됐다? 10년이 지나든 지금 15년이 지나든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린 시점이 과거의 최고점이었던 시절과 똑같은 지점에서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손절을 한 다음에 원금 회복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강의 보고 배운다? 그건 솔직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돈 낭비고. 자,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업을 하든 투잡, 쓰리잡을 해서 일에서 돈 버세요. 일에서.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튜브를 쉬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요 금요일부터서 현충일까지 4일 동안 제가 그냥 부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정말 많은 부업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4일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와,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와가지고 요 소카 있잖아요. 소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다음에 태풍까지 맞아버리면서 차가 침수가 되면서 요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면서 완전히 망했는데 태풍이 2번 온 거 알죠? 첫 번째 태풍 때는 그냥 소카가 때려 맞았고 두 번째 태풍 올 때는 소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이 태풍 오는 그 시기에 1층에 있는 차가 혹시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2층으로 옮기라고 알바생들을 모집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퇴근 시간이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먼저 가 있는 사람 빼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나였지. 왜? 나는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쓸데없이 이런 태풍 관련주 들어갔다가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시간 동안 차를 한 10대 넘게 빼는데 그냥 여기가 노다지더군요. 노다지. 아니, 부업을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한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깝고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일단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귀찮게 안 하더군요. 왜? 이 녀석도 지금 주식으로 힘드니까 부업을 하나 보구나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막 돈 빌려달라 뭐 이런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부업을 하러 가면은 이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괜히 껄떡대다가 나는 솔로 영철처럼 괜히 욕만 먹고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쁜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저런 데 가서 일을 좀 하면서 저런 데서 여자를 만났으면은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왜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년을 만나가지고 상처만 받고 다시는 여자를 못 만나게 되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거기다가 부업을 좀 해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니까 1년에 최소 내가 부업을 계속 했었으면 한 2천만 원씩은 벌었을 거야. 그럼 곱하기 7년을 해보면은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내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만 썼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는 내가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하루도 못 갔어. 왜 못 갔다?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고 배드민턴장만 갔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시간이 남아서 헬스장도 다니고 배드민턴장도 다니고 그랬을 거야. 아니, 코로나 때 내가 헬스장을 못 가니까 지금 몸무게 재보니까 80kg가 넘었던데, 나는 태어나서 몸무게가 70kg 이상 나간 적은 있어도 80kg 이상이 나간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주식으로 여러분 행복 회로를 절대 돌리지 마시고 지금 뭐 미장이 실업 청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반짝 오르는데 아침부터서 또 흥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막 몰빵하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미장이 올라가면서 2, 3일 다시 반등 주다가 이렇게 쫄쫄이로 빠지면서 뺐던 패턴이 여기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이쪽에서 내려가면은 2100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는 2000이 그냥 깨지고 1900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우리 증시를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SK 하이닉스처럼 일주일 동안 올려놓은 거 2, 3일이면 다시 원상 복귀도 시킬 수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요딴 뉴스를 뿌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증시에 자꾸 들어오게 꼬시는데 괜히 고점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밑에서 먹을 거 다 먹었는데 굳이 위에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는 무리해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아예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상방 지지를 해줄 때 그때 싸우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내리 꽂을 때 그때 하방 베팅을 하거나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저는 싸울 겁니다. 와,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보통 아프리카 BJ라던가 트위치 유튜버 스트리머 이런 분들이 잠수를 타거나 그러면은 별풍선이라던가 혹은 도네이션 갖다가 언제 돌아오시나요? 돌아와요 하면서 보통 막 후원하고 그러지 않나? 근데 우리 진짜 시청자분들은 너무 대단한 게 6개월 동안 후원하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와, 진짜 너무 대단해. 아유, 시간이 벌써 뭐 5시가 넘었네. 잠이나 자야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 되십시오.